웨비나 형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년 첫 포럼입니다. 우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모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웨비나에는 저희 한경 밀레니엄 포럼 회원 150여 분 중에 상당한 분들이 지금 오디언스 자격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님께서 신년 인사 겸 환영 말씀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경 밀레니엄 포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장 김정호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경 밀레니엄 포럼을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라도 이어갈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신년 첫 포럼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모시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게 돼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2021년을 AI 주도 경제 원년으로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을 진단한다입니다. AI 주도 디지털 혁명을 테마로 지난 11일 끝난 세계 최대 전시회 CES 2021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특히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초청에 응해주신 최기영 장관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한경 밀레니엄 포럼 회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 포럼 현장에서 직접 뵙고 반갑게 악수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발표를 해주실 최기영 장관님 그리고 지정 토론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기영 장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미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한국이 자랑하는 과학자이자 공학자이십니다. 1991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셨고요. 2017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라고 하죠. 그게 석학 회원이십니다. 2019년 반도체공학회 수석 부회장을 또 맡으시기도 하셨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하시면서 많은 빛나는 업적을 지금 쌓고 계십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AI의 씨를 뿌린 개척자로 평가받는 김진행 중앙대 AI 석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동건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 밀레니엄 포럼을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 고맙고요. 지금 오디언스에 한경 밀레니엄 포럼 신규 회원으로 올해부터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만 간단하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규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시고요. 고준형 포스리 신임 원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유규창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장님, 이유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장관님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장관님께서 발표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인공지능 정책 성과와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부제로는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 그리고 데이터댐 구축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잘 보이죠? 예, 잘 보입니다. 슬라이드가 좀 예. 먼저 1년 전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이행 사항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한 데이터댐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입니다. 지난 2019년 슬라이드가 넘어갔네요. 네, 2019년 10월에 대통령께서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으로 작동해서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인공지능 기본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수립했고 지난해에는 7월부터 그 디지털 뉴딜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데 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국가 전략의 수립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 방식 혁신과 신산업 창출이 가속화되는 한편 일자리와 삶의 방식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핵심 기술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은 인공지능이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것을 비롯해서 산업,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공지능 기술력은 선도 국가인 미국, 중국보다는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높은 인적 수준과 반도체를 비롯한 ICT 산업 강국이라는 우리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강점을 잘 살리면 충분히 그러한 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라는 비전으로 첫째,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둘째,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그리고 셋째,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이라는 3대 분야, 9대 전략, 그리고 이 안에 100대 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를 통해서 경제,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가지씩 좀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분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데이터 자원 제공, 활용 지원, 혁신 거점 마련, 그리고 컴퓨팅 자원 제공 등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왼쪽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191종까지 확대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16개까지 늘리는 한편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와 함께 그 컴퓨팅 파워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전략적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분야의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강국의 강점을 살려서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을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신개념 PIM 반도체, 그래서 PIM이라고 하는 것은 Processing in Memor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우리 인공지능 기술력을 한층 높여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공지능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을 했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마련을 통해서 법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 벤처 투자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제 정비단을 통해서 법 제도를 뉴딜 펀드 등을 통한 조금 하울링이 있습니다. 예. 하울링이 있네요. 예, 뉴딜 펀드 등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분야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를 줄여서 생활인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생태계 조성이죠. 그래서 생이고요. 두 번째 분야는 잘 활용하자, 그래서 활이고, 세 번째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생활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야 활용입니다. 인공지능 인재 확보와 활용 능력 대항을 위해서 고급 인재부터 전 국민까지 수요와 수준을 고려한 전방위적
인재 양성과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전 국민에는 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일단은 직업군인부터 시작하지만 군의 전반적으로 그 교육을 확산을 해서 입대해서 좋은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받고 제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또 교원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집단학과를 늘리는 한편 인공지능 대학원과 재직자 교육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교원들의 인공지능 과목 이수 의무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5년까지 10만 명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의 인공지능 소양 교육도 본격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 산업의 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정보 전환입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REMD죠. 거기에서는 지난해 우리 디지털 경쟁력을 그 전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00년은 2계단 상승한 8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 OECD의 디지털 정보 평가는 종합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민관이 힘을 모아서 개발한 인공지능 진단 프로그램 닥터 앤서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쪽으로 수출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 발판을 잘 만들었고요. 이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위한 제도 인프라 기반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융합 확산을 적극 지원해서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을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분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입니다. 생활 인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약간 하울링이 있는데요, 장관님. 아마 그 주변에 아마 실무진들 혹시 아마도 예. 그 마이크를 꺼주시면 맞습니다. 분께서 그쪽에서 하울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꺼주시면 괜찮고 이제 말씀하실 때 마이크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 일자리의 급속한 변화에 대비해 고용 안전망과 일자리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 등 역기능에도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망을 더욱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하고 인공지능 윤리 교육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확산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마련한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힘을 모아 면밀히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고 데이터댐 구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충격과 불투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비대면 기술과 산업을 주도하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 S&P 500 지수에 비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변동이 훨씬 상회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위기 극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경제체질 혁신의 추동력을 키우고 있고 그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댐을 구축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DNA라고 그러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AB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DNA든 ABC든 그런 전면적인 확산 지원을 통해서 전 산업, 사회적인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댐 구축의 목적은 데이터를 수집, 유통, 활용에 이르는 그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에 있습니다.
공공,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자원을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축적, 가공하는 한편 각 분야에서 활용되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댐의 지향점입니다. 그 데이터댐의 개념들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 IoT, 센서, 로봇 등이 수집한 데이터는 데이터댐으로 표현된 클라우드 등에 축적되고 가공되어서 다양한 서비스, 신산업을 위해 활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 5G, AI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될 것입니다. 그 데이터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BC, 뭐 DNA, 뭐 이렇게 불리고 있죠. 먼저 데이터 수집은 공공,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개방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개방 가능한 14만 2천 개의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거는 누적해서 그렇게 공공 데이터를 많이 개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많은 산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제조, 금융, 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축적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함께 또 마이데이터, 내 정보를 활용해서 삶의 편의를 더할 그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형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미지, 영상, 말뭉치 등을 비롯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통한 가공을 거쳐서 올해까지 341종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특히 구축 과정 전후에 데이터 품질 관리도 면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데이터 품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쓰레기 같은 데이터만 모이는 것이 돼서 그것들을 품질 관리를 잘 하고 또 수요 기업이 그거를 같이 좀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분야별 데이터 축적, 활용, 유통의 중심이 될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난해 16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공공, 민간의 데이터 전반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플랫폼과 데이터 스토어를 연계한 통합 데이터 지도도 구축해서 올해부터는 공공 데이터 맥과도 연계한 그런 전체 통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양질의 데이터가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등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융합 레퍼런스를 만들어갈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우리가 AI 플러스 X라고 부릅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군, 의료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등 지난해 시작한 7대 프로젝트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필두로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전환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ABC라고 했을 때 마지막 C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각 산업은 물론이고 공공부문 전반의 클라우드 전환을 이끌 우리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서비스 개발을 위한 대중소 클라우드 기업이 함께하는 협력 프로젝트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 중소 벤처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바우처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데이터댐 구축을 통한 혁신과 체계적인 데이터 산업 진흥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데이터 기본법 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산업진흥 시책 등을 구체화하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원칙, 체계를 규정한 것을 비롯해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터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혁신적으로 그러나 포용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우리들의 미래, 국민 모두 참여해서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린다. 마이크 좀 켜주시죠. 장관님 너무 발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숱하게 웨비나를 해봤지만 가끔 이렇게 하울링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우리 장관님께서 직접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음소거를 해주면 하울링의 소지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과학자이시고 공학자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는 김진행 교수님, 백영훈 원장님, 장병탁 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근 원장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행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기영 장관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뭐 무슨 질문을 할까 하고 뭐 적어 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장관님 대답하시기 곤란한 거 빼고 뭐 빼고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표하신 인공지능 국가 전략 살펴보니까 뭐 총론은 뭐 아주 훌륭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강론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잘 보입니다. 어떤 이런 사업이 과연 성과가 날까? 이게 돈값을 제대로 할까? 또 그렇게 우려되는 그런 사업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사업은 총론의 목표를 저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좀 보인 것 같아요. 제가는 뭐 구체적인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오늘 장관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신 데이터 댐 사업입니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좋은 데이터가 모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국의 어느 데이터 모으는 작업도 이렇게 자기가 쓰지 않을 데이터를 돈 받고 모아주는 그런 것이 제대로 성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사업에다가 몇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건가에 대해서 항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좀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그다음에 성과가 있을 만한 그런 범부처 사업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국민한테 편익도 제공하고 또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도움도 되는 그런 과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은 문제를 풀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걸 풀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초중고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의견입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젊은이들이 인공지능을 꼭 매우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알파고 대국 이후에 여기저기서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한다고 뭐 별도의 교과서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 뭐 인공지능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란을 떠는 사람들 대부분 인공지능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초중고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은 컴퓨팅, 소프트웨어, 코딩 그것들의 연장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컴퓨터는 생각을 자동화하는 기술이고 인공지능은 그러한 기술의 꽃입니다.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딩 중심의 정보 과목 교육을 도입했죠. 중학교에서 34시간을 교육해야 됩니다. 근데 교사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파행이 가고 있어요. 중학교에서 34시간을 가르치려면 학교마다 정규교사 한 명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채용하면은 과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과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제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또 고등학교는 선택사항이니까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인공지능 교육 과목은 정보 과목과 별도로 또 추진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 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가 최경 장관님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시술을 좀 늘리고 기술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 교과 체제로 해야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대학 입시에서도 좀 반영하고 뭐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도 반영해서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고 뭐 교육부의 일입니다만 교육부에 맡기고 그냥 그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시고 과기정통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소프트웨어 AI 교육에 내실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파수 판매 대금 있잖아요. 그거를 소프트웨어 AI 교육에 쓰도록 뭐 소프트웨어 특별법 이런 거를 좀 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그 이러한 자금으로 그 훌륭한 정보 교사도 수급하고 또 교육 시설도 확립하는 거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좀 장관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LG도 그 기업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AI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상의 드린다는 의미에서 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 당연히 뭐 인재 확보 측면에서 좀 기업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저희가 좋은 어떤 AI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가 항상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댐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AI 개발, AI 모델들이 초거대 인공신경망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구글, MS 같은 이제 그 거대한 IT 기업 중심의 승자 독식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AI 인재가 이제 뭐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각 대학원에서 AI 대학원을 만들면서 좋은 인재들을 좀 양성하고 있지만은, 저희 그 국내에서 좀 양성한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해외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작년 20년 6월에 교원 기업 겸직 허용 법제화가 이제 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대에서도 구글 브레인에서 일하고 계신 교수님을 이제 서울대로 모시기도 했지만은 아직은 그 일부 사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교수급 인재를 확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유럽 이제 프랑스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나 이제 외부 이제 스위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해외의 인재 유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방편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AI 인재에 대해서 인건비를 뭐 일부 정부가 보조한다든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AI 연구소 아예 설립할 때 세제 혜택을 기업에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외에 유출되는 어떤 인재들을, AI 인재들을 자국 내로 이제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학계나 정부에서도 하시겠지만은, 정부 측면에서 정부가 우리 우선 AI 인재를 한국에 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기업이나 저희 기업 쪽이나 학계 쪽에 요청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싶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고민들을 좀 해나가시고 계신지 좀 말씀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AI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데이터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LG 내 계열사들이 있는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실제 저희가 의미 있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나름의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잘 모아야 되는데, 데이터 댐 사업도 저희가 니아하고도 여러 가지 좀 그 데이터 이슈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 좀 그 고민되는 부분들이 정부가 이렇게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현업에서 실제 사업을 위한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환경에서는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일부 제조나 의료 법률 데이터 이런 부분도 많이 모아지고는 있지만은, 아예 저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 가능한 수준의 어떤 데이터 댐 사업이 될 수 있는 레벨이 좀 그 정도의 사업 레벨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제언드리고 싶고 저희도 좀 적극 좀 참여하고 싶은 부분들이 데이터 댐 사업 분야 중에 소재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일본이 소재 기술 강국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그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기업 차원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소재 분야에 뭐 정말로 저 국가 차원에서 이런 뭐 기업과 학계 다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소재 분야의 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 전략적인 어떤 데이터 댐 사업의 어떤 뭐 세부 프로젝트를 좀 공동으로 하나 좀 장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데이터 댐 사업을 이런 어떤 스페시픽한 어떤 저희 국가 사업 그 중점 사업 영역으로 좀 확장을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 혹시라도 있으신지 또는 제안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두가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특히 기업 입장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AI는 어쨌든 뭐 우수인재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어떤 개발을 그리고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좋은 문제를 풀기 위한 인프라 부분이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AI 개발은 이제 알고리즘 레벨에서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대규모의 기존보다 진짜 10배, 뭐 10,000배 이상 많은 데이터들 기반으로 정말 이제 그 초고대 이제 인공신경망을 이제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답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 독점 계약을 해서 이제 오픈 AI랑 GPT-3 같은 것들 내놓고 있는데 이게 거의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어떤 그 학습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초고대 인공신경망을 이제 학습하고 저희가 활용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기업이 일부 뭐 저희가 이제 뭐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공동으로 뭐 학계, 기업이 다 이렇게 같이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고민하고 이런 어떤 그 AI 컴퓨팅 자원에 대한 부분도 좀 국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기업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좀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도 고민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음으로 우리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 2년 사이에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도 하고 그 과학기술 연구 개발뿐만 아니고 인재 양성이나 법 제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사실은 저희 나라 AI 수준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특히 이제 대학원들 수준이나 논문 국제학회에서도 아주 좋은 논문들도 최근에는 뭐 많이들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다 투자한 이제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AI의 이제 수준 내지는 항상 제가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산업의 수준, 특히 산업화하고 그 큰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아직은 좀 약소하고 왜소하다는 생각이 떨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많이 투자도 하고 관심도 갖고 전 국민도 관심을 갖고 산업에서도 관심 갖고 학교 같은 경우 다른 모든 학문 분야에서 사실은 다 AI를 하고 싶어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딪히는 문제는 그 니즈를 해소해 줄 사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가 앞에서도 김진영 교수님이나 배 원장님이 결국 인재 얘기도 또 하셨는데 이 문제가 하여간 가장 근본에 내려가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산업체하고 얘기해봐도 좋은 학생, 대학원생 보내주세요. 아니면
그다음에 꼭 AI까지 아니어도 소프트웨어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IT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오히려 BIT 기업들이 더 이 필요성을 더 호소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인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선해서 가는 데만 우선 가려고 하고 그 다음 옛날 전통적인 조금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서 아직은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분명하고, 특히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도약할 수도 있는 전환점에 와 있고, 여기서 잘만 하면 정말로 그냥 1등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규모나 이렇게 저희 교육열이나 여러 가지 뭐 IT 인프라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정말로 특히 이제 한 가지 제일 많이 저희가 부족한 거는 학계하고 연구계하고 산업계, 이거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쭉 이어주는 생태계, 파이프라이닝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외국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교육 방식도 상당히 지금 달라져야 되는 것 같은데, 장관님 학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문제 같은 걸로 보이는 뭐 조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일단은 인력이 많아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나 AI 관련 분야의 학과들의 그 입학 정원이 제한돼 있는 게 저는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안 바꾸면은 외국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정말 체제고, 이 기회에 특단의 조치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입학 정원이나 이런 거를 많이 열어두고 좀 자유를 줘야 인더스트리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방식으로 교육도 좀 전환하고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육부 차원만이 아니고 정말로 연구, 산업체 연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학부생들도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이런 특히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연구하고 교육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가지고 정말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번 전환을 정말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이 정황했습니다만, 네, 그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발전에 있어서. 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지정 질의자 이동건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말씀하신 세 분은 뭐 AI 전문가로 이해를 하고, 저는 뭐 AI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AI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이런 경제,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발표하신 대로 이 AI가 이 기술 개발이나 뭐 산업 혁신을 통해서 이런 산업, 이 경제적인 이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또 이 개인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AI가 해결사 역할을 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이 해당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류가 그 동력 비행의 최초로 성공한 게 이제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성공했는데 20년 정도 경과 후에 새로운 산업이 태어났고 항공 여행이 완전 세계 이런 뭐 사회나 이런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뭐 자동차나 로봇 드론 같은 것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거기에 같이 결합이 된다면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이 산업 분야가 또 탄생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뭐 얼마 전에 뭐 현대자동차하고 애플이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율차나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기사도 났습니다만은 AI는 기존의 사업 영역을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간에 막 협업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IT 쪽이 아무래도 비교적 강국이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지금 있는 제조업을 융합하는 산업 그리고 또 서비스 산업에서 엄청나게 기회가 되고 우리가 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민간이나 뭐 기업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산업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육성할 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은 민간이 좀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걸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할 일은 사실은 뭐 이제 뭐 인력 양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각종 뭐 인프라 그리고 이런 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이제 부작용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역할이 여러 가지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냅두고 정부에서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AI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이제 일자리를 감소시킬 게 아니냐. 뭐든지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감소가 되면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물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장착을 해야 되지만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그 미래에 남을 수 있는 그 필수한 능력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이거나 기업 입장이거나 계속 그 개인은 이제 그 AI에 관련되는 것을 습득을 해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기술 인력을 키워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대체하고 감소하고 하면서 뭐 이제 소위 이제 K자 양극화에 돼가지고 이렇게 소위 AI에 이미 잘 습득이 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위 이제 뭐 디바이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독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주도 경제에서는 데이터 독점 현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개별 기업의 이런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를 독점하면 그것을 그 후발 주자가 따라가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이제 생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뢰성, 이제 윤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그 인공지능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그리고 또 윤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뭐 이루다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편향이 되거나 있을 때 어떻게 정부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예방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방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과 윤리성의 문제를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는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정부의 그 기능을 조금 남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정부에서 이제 개인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그 사생활을 이렇게 개입한다든지 해서 이게 정부의 그 인공지능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인공지능이 사회나 경제에 적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이 잘못하면 인간을 통제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 뭔가 이제 새로운 이런 기술이나 이런 산업이 생기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규제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산업 발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이 산업의 육성의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어떤 것이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사회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예를 들면 뭐 원격 의료 문제도 사실 뭐 의료법 문제를 해가지고 계속 AI로도 이제 뭐 원격 의료 같은 게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기존의 이제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 산업하고 이 개인정보 보호 간의 양자 간의 갈등 문제를 사전에 좀 조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좀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항상 뭐든지 뭐 자금이 들어가거나 투자를 하면은 뭐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제한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뭐 벤처 캐피탈도 그렇습니다만은 AI와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 투자도 보나마나 이제 대기업이 참여를 또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또 이거 제도가 있고 또 뭐 금융 관련돼서도 규제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신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이념적인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이 산업화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이제 과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표현은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이게 뭔가를 해다. 사람 중심, 민간 중심으로 AI 산업을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또 장관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장관님, 이 예. 네 분 지정 토론자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금 오디언스에는 지금 대학 총장님들, 학장님들, 뭐 은행장님들, 연구원장님들에서 한 50여 분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또 장관님께 꼭 질문 드려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것들이 무려 6,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지금 다 이렇게 합쳐서 하시면 장관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네 분 지정 토론자분 질문에 대해서 장관님께 제가 12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12분을 드리면 그 끝나시고 나서 우리 오디언스에 참여한 회원님들 질문을 제가 드리면 또 장관님이 답변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양 교수님 주신 것 관련해서 데이터 때문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비판의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약간의 반박을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하십시오. 네, 일단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걸 한다고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이제 앞서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수조를 들여서 이런 거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조는 아니고요. 그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고요. 저는 이거 데이터 때문에 중요성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고요. 이미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일단 성공적이고요. 이게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미래 산업을 기반을 주는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잠깐 그 배경원 원장님께서도 좀 말씀 주셨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미리 다 예견을 해서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데이터댐 구축을 할 때 가능하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수요를 모르고 마음대로 데이터만 먼저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과 같이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면 그것들을 더 추가로 보완하고 실제 이거 데이터 구축을 하고 나도 다른 기업들이 또 쓰다가 문제가 있어서 피드백을 주면 그걸 다시 AS를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부족한 데이터에 따라서는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데이터는 좀 잘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여기 구축된 데이터 갖고 잘 활용을 해서 신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새로운 기업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해서 쓰려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많이 쓰고 또 인력도 쓰고 해서 다시 그거를 양질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점점 품질도 좋아지고 좋은 데이터 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우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리소스가 부족하니 우리가 바우처를 제공을 해서 그 바우처를 갖고 이런 데이터 그 가공업체가 가공을 같이 해주고 그 바우처는 정부가 주지만 그거를 기업이 그러니까 바우처가 좋은 점은 중소기업이 그냥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좀 허투루 쓰는 그런 게 아니고 바우처를 제공을 하면 그걸 갖고 정말 전문 기업에 가서 그 바우처를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이 데이터 댐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좋은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사실 컴퓨팅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린 학생들이 또 여기에 재미도 들리고 소질도 개발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거를 좀 바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실수 늘리는 거를 교육부랑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과기정통부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기정통부 혼자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법무처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 교육부가 협력 같이 해주자면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상당히 협력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시스템을 좀 갖춰 나가려고 하고요. 이거 사범대학이나 이런데 그 교사 연수도 그 소프트웨어 뭐 인공지능만 한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인공지능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인공지능이 거기 같이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교육을 받은 교사도 이 모든 교사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은 기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필수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독립교과 체제로 좀 가도록 좀 노력 시수도 늘리면서 그렇게 좀 가는 걸 지금 시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입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건 제 사실 개인 생각인데 대학교가 좀 자율성이 저는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대학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 좀 자율성이 생겨서 그러려면 신뢰성도 키워야 되고 그건 대학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우리 대학은 소프트웨어 중요하니까 입시에 그런 것도 넣겠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것만 갖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과목이나 이런 게 선택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입시에.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뭐 소프트웨어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서 주파수 판매 뭐 그런 그 할당 대가를 뭐 이렇게 쓰자. 그 사실 우리가 그 기금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전파 쪽도 이제 기금이 있고요. 그 기금 갖고 필요한 R&D나 이런 사업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미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답을 드리고요. 배경원 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일단 인재 확보 관련해서 좀 비슷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해외로 우수 인재가 유출되는 거 걱정 많이 하셨고 그 정부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교원의 그 기업 겸직 하는 거 우리가 교육부랑 같이 협력을 잘 해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주셨지만 서울대는 이미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는 법제 정비 이런 걸로 노력을 많이 하니까 대학과 기업도 그거에 좀 협력해 주셔서 대학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그래서 같이 정부랑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좀 개선해 나가면 좋겠고요. 그 정부 보조를 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 살펴보겠고요. 그 데이터 게임 관련해서 그 소재 분야, 소재 분야 말씀 아주 잘 주셨습니다. 이 소재 분야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작년부터 우리 정부가 열심히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소재 연구 데이터 수집 공유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 관리를 해서 한국표준원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기관이 합쳐져서 뭐 키스트, 한국재료연구원 등등 합쳐서 국가소재 연구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그 소재 데이터 구축하고 있고 그 데이터 구축된 걸 갖고 AI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하면 그 탐색 설계나 공정 설계, 측정 분석 이런 거를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빅데이터 갖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2배 이상 빠르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뭐 메타데이터 확보를 한다든가 분야별 뭐 수집 방안 공유 활용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하고 있고요. 소재 그 연구 데이터 전용 컴퓨팅 인프라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전문 인력 양성도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과 같이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LG 연구원이나 이런 데랑 같이 협력하는 길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승자 독식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그 오픈 AI에서 GPT-3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업이나 기업 뭐 큰 기업들도 있지만 작은 기업들이 많고 대학 출연연 이런 데들이 다 하나하나를 보면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 좀 네트워크로 엮어서 큰 허브 역할을 하는 연구소 하나를 둬서 전체가 버추얼리 굉장히 큰 연구소처럼 동작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부가 좀 나서서 그런 허브에 큰 인공지능 시스템, 거기에 좋은 컴퓨팅 자원도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아까 거점 얘기를 잠깐 했던 거고요. 예를 들면 광주 AI 클러스터도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키울까 하는데 그런 컴퓨팅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학이든 기업 연구소든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큰 인공지능 시스템을 좀 갖고 뭐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GPT-3 같은 저는 GPT-3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게 굉장히 크고 그 학습을 잘 시키면 좋지만 사실 사람 두뇌를 생각하면 또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새로운 관점의 새로운 인공지능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더 좋은 시스템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정부가 좀 나서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에 민간이 주도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일반 민간들이 하기 어려운 좀 장기적이고 큰 거 그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좀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병탁 원장님 말씀 주신 거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BIT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필요한데 좋은 인공지능 그 인력은 주로 IT 기업들 또 큰 기업들이 다 가져가고 작은 기업이나 BIT에서는 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 주신 거 잘 알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좀 리소스가 부족한 데서는
일단은 그 바우처를 잘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심 있는 기업들이 그 바우처를 갖고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가서 같이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교육 방식이나 뭐 이런 거 말씀 주신 대로 좀 잘 개발을 해야 되고,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좀 협력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문제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또 입학 정원 부족 이런 거 포함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수도권은 지금 시간 너무 흘렀죠. 제가 가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냥 하십시오. 예. 수도권의 입학 정원 제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 균형 발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지방은 공동화되는 문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우수한 인력이 인공지능 쪽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도를 좀 만들어서 교육부랑 잘 협력해서 다른데 미달되는 정원을 좀 모아서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뽑게 하는 것까지 좀 정부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활용을 해주시고 또 서울대 같으면 연합전공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이런 게 사실 컴퓨터 전공만이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와서 융합을 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타전공자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다각도에서 좀 봐서 대학이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기업과 대학,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동근 원장님 말씀 주신 거 다 좀 맞는 말씀 주신 거고요. 인공지능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우리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그걸 발표를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행을 해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일자리 감소 관련해서는 우리 과기정통부가 맥킨지에 의뢰해서 좀 한두 해 지난 거지만 그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내에 7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생긴 일자리는 그보다 더 많을 거다라는 게 같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배출되는 젊은 인력들은 새로운 일자리로 가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기존의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전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디지털 뉴딜에 많이 녹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자리 관련해서는 고용 안전망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교육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데이터댐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댐 사업은 사실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걸 하면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것을 지금 데이터댐 사업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데이터 독점 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데이터 독점, 부당 경쟁 행위 방지,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다 그 로드맵에 담아서 법제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 문제, 개인정보 문제, 뭐 이루다 편향 문제, 그 AI, 또 AI를 정부가 남용해서 뭐 빅브라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또 인공지능이 통제 못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주셨습니다. 약간은 좀 미래에 생길 문제들이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걸 정부 주도를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윤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많이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고 그것을 가능한 다 준수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신 것이 뭐 여러 가지 산업과 산업 발전도 중요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데 그 서로 상충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원격 의료와 같이 그 산업 발전을 해야 되는데 기득권층과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균형을 좀 잘 살펴서 개인정보보호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배려해 주면서 거기서 최대한 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득권 관련 문제는 이거는 어려움이지만 해커톤이나 한걸음 모델 이렇게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리고 기득권층이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는 그걸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갑자기 변하지 않고 서서히 옮겨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여튼 잘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관님께서 이 7분 오버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가기부 실무자들께서 장관님 후속 일정 때문에 3시 15분에는 좀 끝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다 7분 더 쓰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요 회원님들께서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님께서 일괄 답변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백영훈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인재 문제입니다. 예.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교포뿐만이 아니라 해외 뛰어난 AI 인재를 국내 기업하고 국내 대학이 손잡고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뭔가 좀 법률상 교원 겸직과 기업 임직원 겸직을 허용했으니 우리는 정부는 일 다 했다. 뭐 여기서 좀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좀 줄 의향이 없느냐는 지금 질문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데이터 댐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부 스타트업들이 정책 자금으로 사실상 연맹을 하면서 상당히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선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건 아마 벤처 캐피탈 쪽에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관님 발표 자료에 보면 AI 플러스 X 프로젝트가 이제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밀레니엄 회원분께서 이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장관님이 그 중에서 기대하시는, 그러니까 아주 우수 사업으로 뭔가 기대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몇 개만 지목해달라 이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AI 반도체입니다. 이게 장관님 전공 분야신데요. 지금 정부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내놨지만 여러 가지 투자 규모로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이미지 센싱 외에는 조기 상용화가 모호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심지어 장관님 계셨던 서울대학교 이 교수님들께서는 차라리 정부가 이 돈을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인재 양성에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원분은 디지털 뉴딜의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좀 전통적으로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니 차제에 이 과기정통부를 혁신하는 측면에서 어떤 정책 방향 설정이라든지 자원 배분 이런 부분 의사결정에 있어서 뭔가 기업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칭 디지털 뉴딜 기업인 위원회를 추진해 볼 생각은 없느냐 뭐 이런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기업인들이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도 사실 장관님께서 이렇게 오시면서 굉장히 역점을 기울였던 소부장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요 소부장 기업들을 AI로 무장시켜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독점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AI 플랫폼 기업 그 규제에 관련된 법을 지금 돌고 나왔는데 최소한도 정부 내에서 밸런스가 맞춰지려면 과기부라든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부처 정도는 AI 플랫폼 기업을 이렇게 진흥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밸런스가 잡히지 않겠는가. 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가게 되면 국내에서 AI 플랫폼 어떤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겠느냐 뭐 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이제 윤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이제 정부가 항상 윤리 지침을 이렇게 내걸면 한 1년, 2년 있다가 그게 그대로 규제로 바뀌더라.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뭐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른 질문들이네요.
일단 첫 번째 그 해외 인재랑 손잡고 하는 거, 뭐 당연하고요. 교원 겸직 뭐 이런 거 외에 우리가 이런 법제 정비를 하면서 비자 문제를 비자를 쉽게 주고 맞습니다. 와서 예를 들면 배우자도 잡을 얻을 수 있도록 비자 문제를 준다든가. 또 세제 혜택은 좀 봐야 되겠지만 세제 혜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정주 여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주 여건을 해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국내 예를 들면 포닥이 왔을 때는 또 기업과 연결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오는데 그게 안 돼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매칭시켜 주는 거. 이건 외국인의 경우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해서 맞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이거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국가에서 주는 연구 과제를 따서 그걸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죠. 속된 말로. 그게 많아요. 그게 정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술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또 키스토리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과제를 줄 때는 그런 걸 상당히 신경 써서 보고 있고요.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좀 더 질문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플러스 X 관련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당장 생각나는 건 그 닥터 앤서입니다. 닥터 앤서 성공적이고요. 아까 소재 얘기도 했지만 소재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소재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또 찾고 뭐 바이오 쪽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그 진단 키트나 약물 재창출이나 이런 거 다 인공지능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인공지능 활용은 사실 전 분야입니다. 모든 기업 하시는 분, 뭐 연구하시는 분, 자기 하고 있는 건 인공지능이랑 다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국민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연결시킬까 이거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AI 반도체 이거는 뭐 현실성이 있냐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AI 반도체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왜 그러냐?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 사람 두뇌잖아요. 사람 두뇌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70% 정도를 우리 대한민국이 메모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앞으로 AI 반도체가 메모리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우리가 세계에서 다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것과 물론 다른 뭐 상용화나 뭐 인재 양성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가야 되고요. AI 반도체 연구는 인재 양성과 무관한가요? AI 반도체 연구를 하면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나옵니다. 인재 양성이라는 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요. 박일영 통부가 비즈니스 마인드 얘기를 하셨고 기업과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ICT 기업과는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사실 찾아다니면서 소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소통하고 우리랑 같이 사업하는 기업을 소통을 하고 또 산기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손이 안 뻗어지면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이 아닌 쌍방으로 협력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협의체 같은 것도 많이 여기저기 좀 만들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소부장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을 당연히 만들어야죠. 현재 그런 잘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소부장 관련해서 지금 작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당장 글로벌 기업이 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기업을 바라보고 다들 지금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공정위의 그 플랫폼 법 이거를 사실 공정위 같은 데는 이 산업진흥 같은 거에 대한 마인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같이 협의를 해서 산업진흥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법을 다 협조를 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리고 뭐 플랫폼 기업들 지원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좀 OTT 같은 게 사실 대표적인 건데 예. 그런 기업들이 작은 벤처 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안 가도록 그 법은 굉장히 상향 조정을 해서 큰 기업들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고 작은 기업들은 우리 과기정통부가 지원을 해서 상당히 앞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윤리 기준이 결국은 규제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리 기준은 민간이 주도해서 좀 보완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정부가 이걸 갖고 법제화해서 막 규제하겠다 전혀 아니고요. 윤리라는 건 사람이 좀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규제할 수 없잖아요. 예.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윤리 기준을 우리가 만든 거는 일종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민간에서 그거를 계속 보완하는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서 우리는 마련하고 그거를 꼭 따르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기준으로 참고해서 개발하는 분, 또 그거를 활용하는 국민들 모두 개발자와 활용자가 다 기준을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앞으로 AI가 주도하는 경제가 오면 물론 이제 기업들이 가장 핵심적인 핵심 주체가 되겠지만 정부 쪽에서 보면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짊어진 부처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말씀이 가장 정부 부처 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관님 그리고 또 지정 토론자 우리 4분 그리고 또 회원님들 무려 50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호 사장께서 인사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마디만 더 예. 지금 우리가 이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일환이죠. 예. 여기는 국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이건 내일이다 생각하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말씀 꼭 저희들이 지면을 통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사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사장님 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초청에 응해주신 최기영 장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사 진행해주신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님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밀레니엄 포럼 멤버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는 좀 거리두기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거리두기도 좀 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포럼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